자신이 성매매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에 광고 사이트에 후기를 올려서 돈을 받아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온라인상에서 검은 부엉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알고 보니 렌즈 개발업체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게시물이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엄정 대응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경찰이 이른바 검은 부엉이라는 뭐라고 할까요? 닉네임이죠. 닉네임을 활동해온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불법 성매매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로 통한다고 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렌즈 개발업체 연구원이었고 온라인에서는 어떤 짓을 해온 겁니까? 이 남성의 경우에는요, 이제 30대 남성인데 불법 광고 업계의 큰손이라고 불렸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은 부엉이라는 이 닉네임으로 활동을 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본인의 전공을 특기를 살려서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홍보를 해주는 이런 후기라든지 홍보 글을 작성을 했고요. 그 방식은 그랬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 성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과 관계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고요. 이것을 마치 내가 여기 가봤는데 정말 좋다라면서 이제 후기를 남기는 겁니다. 실제로 이 후기 사이트에 등록된 그 동영상의 경우에 조회수가 10만 회가 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작가로 통했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접하게 되면서 소위 입소문을 타면서 이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이 작가를 통해서 이러한 홍보글을 의뢰하자라고 해서요. 실제 뭐 수백 곳에 이 실제 후기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매매 영상을 거의 한 1,900여 개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성매매를 직접 하고 촬영하는 이 과정에서 그러면 업주들과도 계속 소통해서 이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업주들이 의뢰를 하고요. 이 성매매 후기 한 건당 한 10만 원에서 40만 원가량을 벌었는데 그 액수가 지금 이 검찰이 경찰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추징을 한 것만 12억이 넘거든요. 12억이요? 그럼 한 건당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고 올려서 12억 원이라는 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이 남성이 많은 영상이라든지 그런 후기 글을 올렸는지를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남성의 경우에 이제 카메라 박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입니다. 네. 실제 굉장히 이제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그런 고가의 렌즈라든지 촬영 장비들을 저렇게 집에 이제 두고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런 성매매 영상들을 촬영을 했던 겁니다. 이 업주가 의뢰를 하고요. 당시에 혹시나 이제 그 영상을 촬영할 당시에 그 여성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들도 그러한 홍보글을 작성한다는 것을 알고 동의를 한 상태로 촬영을 했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촬영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남성이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지인들이라든지 아는 사람에게 또 영상을 공유한 그런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눈살을 더 찌푸리게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양지민 변호사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그러니까 보니까 카메라 박사예요, 이분이. 카메라 관련 박사 수료한 인물인데 그걸 살려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 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남성의 경우에는요, 카메라 렌즈, 그러니까 카메라에 대해서 실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실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렌즈 개발업체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카메라 장비라든지 어떠한 렌즈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렌즈를 개발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인의 이제 뭐 전문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성매매 영상을 촬영하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 참 참담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영상을 촬영함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조명도 설치하고 렌즈도 물론 뭐 본인이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뭐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편집까지 하면서 정말 전 과정을 본인이 이러한 학업적으로 습득한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사실상 그런 지식을 이용해서 이런 불법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홍보글을 만들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이 압수수색을 하고 보니까 성매매 촬영 영상만 5테라바이트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00개 영상이 넘는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 저장하고 있는 것만 저럴 것 같고 실제 저 남성이 촬영했다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촬영을 하고 뭐 폐기를 했다라든지 그런 영상은 사실 더 많을 가능성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이 지금 모든 과정에 불법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에게 의뢰한 업주들 그 과정에서 촬영에 또 응한 성매매 업소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 모두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장 형량이 높은 것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관계를 촬영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유포함에 있어서 또한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형량이 가장 높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남성의 경우에는 어떠한 불법성을 띠는 행위를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일단 성매매 자체도 사실은 이제 그쵸. 위법 사항인 것이고요. 성매매 업주들, 그러니까 그런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의 경우에도 역시나 불법적인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고 더불어서 이러한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어떻게 보면 교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아니면 공범으로도 볼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위로 처벌을 받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법적인 홍보 영상물이라든지 사이트라든지 이런 곳에 게시를 해서 글을 게시를 해서 본인의 이제 이득을 창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죄가 굉장히 가볍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고 실제 지금 상태도 인신 구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은 뭐 생활비 벌기 위해서 범행했다고 얘기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잡히고서 왜 도대체 박사학위까지 받고 전문가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핑계 불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추징 보전한 것만 12억이 넘는다라고 그러니까요. 본다라면 예. 이것은 어떠한 본인이 정말 생활고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기보다는 예. 뭐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돈 쉽게 벌 수 있는데 수익 창출로 굉장히 잘 이어지는데 라는 생각을 해서 불법적으로 불법을 자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요.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포인트 하나는 이렇게 업주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지만 홍보비 명목으로 이러한 성매매 업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또 받았다라고 그랬군요.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라든지 이러한 수사기관에서 보기에는 이 남성의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만나볼까요?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이 뺑뺑이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마치 뭐 부역자로 낙인을 하면서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등장했다면서요? 네, 이번에 이제 의료 대란이 굉장히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러한 명단이 공개된 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함께 의료 파업을 하는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그러한 예. 의사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블랙리스트가 등장을 한 겁니다. 어디 응급실, 어디 병원에 어디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고 이름은 뭐고 연락처는 뭐고 신상이 다 나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세한 신상 정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겨 있고요. 이것을 돌려 말하면 그러한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을 외부로 정보를 유출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네. 없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마도 뭐 동기일 수도 있고 그러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뭐 직원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가능성을 열어보고 수사 중인 상황이고요. 의료인의 실명이라든지 병원 리스트라든지 다 공개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파견된 군의관 이름까지 공개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응급실에서 누군가가 일정 정도의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의료 대란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은 우리와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것이고 그런 사람들 평생 이거 이름 블랙리스트에 남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의료 파업에 동참하라라는 식의 사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는 굉장히 대치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좀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블랙리스트를 보면은 개인의 연락처까지 다 기재가 돼 있잖아요.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의 이름이라든지 실명이라는 것 역시 다 개개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요. 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일정 정도의 책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맡은 바의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외부로 유출한다라든지 이렇게
마치 뭐 블랙리스트 아니면 부역자라는 그러한 이름 내에 공개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개인정보 관리 권한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을 넘어서서 이러한 것을 어떠한 노출하고 유출한다라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고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해당 건에 대해서 경찰 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이 여기에 좀 더해서 스토킹 처벌법 적용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떠한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초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예.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은 이 사람이 원치 않는데도 내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라든지 미행을 한다라든지 그러면서 공포심을 사실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명단을 유출하는 건 역시도 당연히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일 것이고 이러한 것을 유출함으로써 외부에 사실은 어떠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사실상 협박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공포심 내지는 외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충분히 스토킹 처벌법 성립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정부의 입장으로 보이고요. 예. 이렇게 경찰 수사에 의뢰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의 보건 부분,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응급실 붕괴를 마치 초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면 이것은 엄벌에 취하겠다라고 강경한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일은 자행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올 초에 또 복귀한 전공의들의 블랙리스트가 떠돌았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이렇게 자행되는 거잖아요. 왜 계속 반복된다고 봅니까? 일단은 의료계도 사실상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긴 했잖아요. 사실상 정부도 조금의 이제 유연한 태도를 갖기 시작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 의료계도 단일한 창구를 통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좀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외부로 내는 그 방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막무가내로 이렇게 우리가 파업한다 내지는 응급실 사람 부족해 봐라 뭐 후속 진료 뭐 받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서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와 좀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창구를 좀 단일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같은 집단 내에서 복귀하지 말아라. 복귀하면 이거 평생 남을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빨리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집단 내에서 추후에 이러한 갈등이 봉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양돼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사건 현장 통해서도 여러 번 짚어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36주 태아 낙태 사건. 이걸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또 한 번의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였는데요. 일단 경찰이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압수수색을 3차례에 걸쳐서 했다라는 것은 지금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인 그 의사 직접 이 낙태 시술 행위를 한 이 의사를 소환하기 전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소환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요. 예. 그런데 지금 소환이 미뤄지고 있고 그 사이에 압수수색을 계속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 사산증명서 관련된 어떤 조작됐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아이가 살아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산으로 이렇게 증명서를 위조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밝혀내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폐쇄된 공간이고 집단이고 그리고 CCTV도 없고 증거가 참 중요한 건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사기관도 조금의 증거라도 조금 더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좀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쟁점이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있느냐 여부인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알아봐야 될까요? 과거 사례를 보면요. 사실 과거에는 CCTV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없었던 사례에도 이렇게 낙태 관련해서 살인 혐의가 유죄가 인정된 사례를 보면요. 관련 당사자의 진술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 산모 역시도 뭔가 본인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뭐 자백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당시에 수술을 하는데 같이 들어갔던 마취과 의사라든지 예. 아니면 진료 보조하는 간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진술을 하게 되면서 사실 드러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수술에 같이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당시 상황을 좀 진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렇군요.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 양지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